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 관리비 내야 돼. 전기세는 맨날 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갖고 죽겠어요.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한 편파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방금 방송 보셨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로 이렇게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 중에 70% 정도는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다 지자체가 또 다 주는 것도 있고 별도로 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받게 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환영할 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못 받고 또 정부와 지자체가 다르고 지자체마다 또 다르다, 이런 혼선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민생연구소 오로지 서민의 편에 선 우리 방송이 이 문제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어려운 경제 용어 대신 쏙쏙 알아듣기 쉽게 알짜 정보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그 시청자들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 재난 긴급 지원비, 표현이 제각각이잖아요. 지금 네. 서울시 주민들에게 와 있는 이 안내문에는 서울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재명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정부는 재난 긴급 지원금이라고 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광역단체, 서울이 지금 재난 긴급 생활비,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재난 기본 소득, 그리고 정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개 다 재난이에요, 재난.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재난급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번졌어요. 여기다가 지금 현금 살포를 막 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요. 마카오, 호주, 일본. 여기에 사실 우리는 지자체 먼저 이 재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활발했었죠. 먼저 지급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용어를 좀 통일해보자라는 겁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에요. 지금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이 긴급한 상황에 지금 즉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하신 분들 어떨까요? 실직자들이에요. 예. 이사 때문에 당장 일자리 잃으신 분들, 우리 알바생들, 그리고 영세 소상업자들, 매출 제로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소득 절벽이에요. 누군가 소득 절벽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송파, 세모녀 사태와 같은 일이 초래됩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꺼낸 현금을 직접 주는 건 전 유사 일에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는 이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소장님, 이 월요일 정부 발표 이후에요. 이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가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 이런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요. 소득 하위 70%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거 이게 좀 뭔가 알쏭달쏭하거든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확정 발표하면서 정부의 핵심은 뭐냐?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중산층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당정청의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국제 이 기구, OECD가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산층의 범위가 도대체 뭐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중위소득 개념이 들어옵니다. 중위소득 150% 이내는 중산층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득 하위 70%와 중위소득 150%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 이게 거의 모든 이제 복지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데요. 전 국민을, 총 가구를 소득선으로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 소득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순서네요. 맞습니다. 2020년 기준 4인 가족일 경우에 그러면 중위소득 150%는 월소득을 도대체 얼마나 받느냐? 712만 4천 원 이하를 받는 가구는 요번에 이제 하위 소득 하위 70%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당초 이제 기획재정부는 다소 이제 재정을 생각을 해서 중위소득 150이 아니라 100% 이제 전체 가구 1,000만 가구 정도만 줍시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재정 여력이 조금 남으니 이걸 하자라고 했지만, 이제 당 정청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150%까지 확대했는데,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인 가구가 25만 원 주나? 아닙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절대 다수 가구가 됐어요. 너무 적다. 40만 원에서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인 가구는 60, 3인 가구는 80, 4인 이상은 100만 원이에요. 네. 나 5인 가구인데 120 주는 거 아닙니다. 4인 가구 이상은 예. 1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현금 주는 거냐? 현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그리고 이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고, 이건 반드시 써달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방금 그 표에 보면 소득 4분위 소득 중위소득 150% 712만 원 4인 가구. 네. 이게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월급을 합친 개념으로 아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정확히 이 표는 재산도 일부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소득 인정 금액 때문에 지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제 보건복지부 종합복지 포털이 있어요. 복지로라는. 복지로라는 포털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먹통입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70% 이하에 해당되느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월급 개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 다 망라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냐? 나는 부동산 임대 수익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도 있고요. 연금소득도 있고요. 난 자동차도 외제차를 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환산해서. 이 인정액,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건데, 이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한꺼번에 접속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위소득 150% 이내인가 올해 기준입니다. 네. 1인 가구의 소득만을 놓고 보면 263만 6천 원 정도, 2인 가구의 경우는 448만 8천여 원 정도, 3인 가구의 경우에는 580만 6천여 원 정도, 4인 가구의 경우에는 712만 4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게 세해 전 월소득, 네. 세금 띄고가 아니라 세금 포함한 세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지금 정부 발표에 지금 서울시 발표문을 보면, 서울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걸 빼고 정말 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해서 주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 발표는 지금 그게 조금 계산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나오지 안 돼 않았어요. 있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소득 기준으로 할지 재산을 소득으로 일부 환산한 것까지 합쳐서 할지는 발표는 안 되는 지금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의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맞벌이인데 맞벌이 둘이 불면 월 7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맞벌이 우리 600인데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재산 자기 가지고 있는 자동차하고 맞아요. 전월세 보증금
포함시키면 해봤더니 네. 710만 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가난한데 이럴 수가 있네. 이런 이 댓글에 제가 네. 전화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취업하신 사업 초년생도 사실은 월급 263만 원을 웃돌 수가 있거든요. 예. 세전 소득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약간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상이 70% 이내에 드나? 기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배척당하시는 분들의 상당히 박탈감이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체적인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다음 주 되면 다음 아마 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이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기도 힘들고 산출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뭔가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확인이 돼요. 아, 그래요? 지역가입자는 이미 거기에는 월 소득만 아니라 월급뿐만이 아니라 기타 소득 인정액이 포함돼서 네.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과연 내가 소득상이 중위소득 150% 이내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1인 가구의 경우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6만 3천 원 미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는 14만 7천 원, 3인 가구의 경우는 2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25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 보험료가 사업자하고 지금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월급만 가만히 돼 있어요. 나머지 재산은 플러스가 그렇죠.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만 갖고서는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우리 대부분 직장 가입자들이 이제 회사가 우리가 반 내니까 나는 되나 했는데 만약에 집에 자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요것도 약간 쟁점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작년 소득으로 하느냐 올해 1, 2, 3월 소득으로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작년에는 좀 내가 잘 나갔는데 올해 1, 2, 3월 갑자기 망한 분들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2, 3월 이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소득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잡혀요. 근데 올해 소득은 아직 이제 잡히기가 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제 1월 1일이나 12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이제 영세사업자들은 갑자기 올해 2, 3월부터 갑자기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고 근데 만에 하나 2월, 3월 기간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다. 정말 폐업을 했고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빙이 됩니다. 퇴직했다라면 퇴직 소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중도 사임했다면 사임했다라는 근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포함 이제 구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장님, 정부에서는 이번에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가구라고 하니까 좀 이게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이제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받게 되는지도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 전체 네. 가구 수가 50만 가구예요. 거기에 70%라니까 27인 14. 그래서 1,400만 가구가 나온 거고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70%니까 대략 3,50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보는 건데요. 네, 네. 아니 보편적 복지를 해서 그냥 1인당 얼마씩 딱딱 주면 좋은데 이게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로 이 기획재정부의 아니었거든요. 가구 수로 이제 재원 때문에 가구당을 지급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언제 받느냐. 이게 추경에 통과를 해야 돼요. 2차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다른 거 다 빼자. 네. 이번에 이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9조 1,000억 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8, 지자체 2, 8대 2로 나눠서 7조 1,000억 원의 경우는 2차 추경이에요. 그럼 2차 추경은 언제 할 거냐? 이제 총선이 끝나야 합니다. 네. 4월 중순 이후에 올리게 되면 보통 국회 논의 과정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게 되면 정부의 추산은 통장에 입금은 5월 중순, 빠르면 5월 중순이에요. 아이고, 늦네요. 늦습니다. 늦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 대출 오늘부터는 이제 간소화돼서 서류 3개만 내면 5일 만에 대출금 1,000만 원 지급되잖아요. 지원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5월 너무 늦는 것 같고 이것도 저희는 지적합니다. 너무 늦다. 네네. 자,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님, 뭐 김경수 지사님 등등 아니 그렇게 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선별하는 비용이 또 몇천억이 든다. 그럴 바에는 일단 모든 국민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리고
지자체가 차라리 가난하거나 중소상인에 추가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때요, 소장님? 사실은 지금 정부가 너무 급하게 급조해서 내놓다 보니까 중복 지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큰 골격은 나왔지만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가장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곳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삼중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동안까지는 8대 2만 아니라면 중복 지원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8대 2로 이제 분별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거, 중앙정부에서 받는 거 2는 빼고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율을 거치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돼야지만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만 이건 지자체마다 재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포천시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경기도는 10만 원, 포천은 맞습니다. 40만 원, 중앙정부 100만 원인데 네. 20% 자기들 분담 빼면 80만 원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90만 원에서 40만 원, 1인이 130만 원 받는다. 이렇게 계산해놨던데. 포천은 이제 경기도가 포천 시민 입장에서만.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도에서 10만 원, 근데 예. 포천 시민은 40만 원 그렇죠. 주겠다. 40만 원. 4인 가구라고 하면 포천시에서만 하더라도 150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소장님 지자체별로 지금 어떤 상황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맞아요. 소장님 네네. 지금 포천 시민 부럽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자체별 지금 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지금 포천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14만 7천 명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돈, 재난기금을 다 포함해서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부러워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지금 지자체 별로 보면 10곳 이상이 다 내놓고 있어요. 네. 가장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대구 경북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도가 가장 크게 재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미 타지차에 비해서 이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8대 2가 아니라 그 2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번 주 30일부터 접수를 지금 받고 있어요. 5월 15일 마감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1회 지급하고요.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지 네. 아니면 선불카드를 받을지인데 만에 하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고 지역 내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사용하게 되면 더 혜택이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로페이 할인율 10%, 예. 거기에다가 5% 추가 적립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 소비자들은 덤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가지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나름대로 뭐 경기도도 많이 주는 거지만 서울시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정부 지원금과 이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현재 네. 정부는 중복 지원을 막지 않겠다. 네네. 대신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정확하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분을 중앙정부가 8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2를 부담하니 기존의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적으로 내놨던 복지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자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이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시는 좀 재정이 양호하니 예. 조금 더 부담하라라는 압력이 100만 원에서 맞아. 예신 20만 원인데 그걸 더 내라라고 그렇죠. 가로 열고 서울시는 서울시는 제외. 다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시민 자체의 경우에는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이 조금 넉넉한 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담을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이제 기호구금에 대한 이제 출연금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이걸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소득 하위 70%든 중소득 150%든 어쨌든 국민이 한 70% 정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더 받아야 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알아서 주시는 건가? 신청하는 건가? 신청해야죠. 오프라인으로 맞아요. 신청하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나?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잘 못 쓰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요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일단 신청해야 줍니다. 그래요? 전혀 맞습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국민들에게 딱 저 집은 소득 하위 50%다, 70%다 이게 안 써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는 거는 다음 주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온라인도 분명히 같이 할 텐데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어르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분들은 오프라인도 가능해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서비스.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시게 되면 찾아와서 직접 지원 준비를 해줍니다. 야, 120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30일부터 이제 5월 중순까지 서울시는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나는 직접 찾아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지원 몰리게 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인데 맞아요.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네. 오부제 시행합니다. 아.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횟수에 맞게끔 이제 1년생이라면 월요일 이제 6년생 마찬가지겠죠. 2년생, 7년생은 화요일 이런 요일에 맞게끔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소상공인 분들도 지금 홀짝제 하잖아요. 네네. 출생연도에 홀짝 때 가서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소장님 그 대구는 또 총선후에 지급한다고 해서 논란인데 맞아요. 그건 어떻게 일단 어떻게 방침이 바뀌었어요. 예. 아, 바뀌었나요? 너무나 많은 반대를 지금 가장 급한 게 대구 맞아요. 경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지자체들은 선 지급하고 난 다음에 후 정산하는 경우가 꽤 네. 많은데 여기는 워낙에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일단 방침을 대구시의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편 수령 희망자의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또 현장 이제 수령 희망자의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지원금을 배부할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 46만 가구에 대해서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선불카드는 이제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중위소득 이제 75% 이하 8만 가구에 대해선 평균 59만 원씩 네. 3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2천 가구에 대해서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평균 50만 원의 이제 소비 쿠폰까지 발행이 되니까 중복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가 지금 지원하는 내용 중에요. 뭐 4대 보험을 유예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뭔가 정리된 게 있나요? 일단 4대 보험을 전체적으로 이제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청원에서 취약계층 전체적으로 깎아주게 되면 사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걸 석 달간 한 50% 감면하게 되면 이게 적자가 7조 5천억 원 나와요. 거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맞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갔어요.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현재도 소득하위 20%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그걸 40%까지 혜택 네. 범위를 넓혔고요. 또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정도 보험료 감면 30%를 해주는데 이게 30인 미만 사업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납부기한 3개월 연장과 들어서 이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네. 연장, 납부기한만 석 달 연장해주고 있고 전기료의 경우에도 석 달 정도 납부기한 연장이에요. 한전의 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걸 반영을 한 겁니다. 네. 선생님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 정말 네티즌들이 너무 댓글 많이 달아서 네. 다 줄 거면 다 주고 70%만 주는 건 문제다라는 분하고 70%는 충분하다. 나머지 30%는 감수하자. 부자들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논쟁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저는 이게 단기전이라 장기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 정말 현금이 예.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70%를 확대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냐. 예를 들어서 뭐 정용진 부회장도 경기도에 사시잖아요. 그분이 50만 원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는 분들, 정확하게 월급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중견 직장인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 다 고소득자들은 긴급 진원지원금 받은 걸 혹시나 이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나 영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기부를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그 기부금을 전액 세금환급을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득자들도 이제 세금환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정부가 아무리 2번, 3번 해준다 하더라도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안 주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축 통화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 민간 차원의 착한 운동 또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70%까지 온 것도 대단한 진전입니다. 네,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지만 네. 한 번 더 계속 우리 국민들과 함께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철 소장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사실 연기는 기약이 없고 취소된 것도 그 전에 준비했던 기간에 대한 어떠한 구제나 뭐 보상 없이 일방적인 취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너무너무 심각한 생활에 이제 위협을 받고 있죠. 대부분이 공연과 연계된 또 아르바이트 혹은 다른 이제 투잡 같은 경우도 뛰면서 또 다른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어떤 일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막혀버려서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저는 어린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더 특수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공연이 저희는 제로가 됐어요, 제로. 어린이 공연 아예 그냥 취소가 돼서 공연이 사라지는 부분이고 대책이라는 거는 솔직하게 강구할 게 없어요,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연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든 어떠한 것에도 우린 동참을 하고 있고 대책이 없다는 게 정말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대책을 세우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너무 죄인으로 만드는 분위기, 문화 강국을 꿈꾸고 문화를 키우겠다고 하는 이 나라의 정책과 너무너무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화가 나고 좀 안타깝죠. 지금 거의 낭떠러지 앞에 쭈루룩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5월 넘어가고 6월 넘어가면서 영세 극단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이제 나갈 텐데 배우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뭔가 약속이 있고 뒤에 대책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족이 있으면 더더욱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버텨야 하나?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예술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은 사실은 소통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건데 그런 것이 차단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만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저희가 어느 때보다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뭔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용기와 즐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저희가 이번에 이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 소리예요. 성내는 지금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건 우리들 희망이에요. 연극의 3대 요소가 관객이거든요. 근데 그 관객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걸 올리자고 했을 때 좀 무척 그 예술단원분들이 당황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카메라 앵글을 관객의 시선이라고 느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카메라와의 아이 컨택을 통해서 수만의 관객분들과 계속 만나실 수 있고 계속 회자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우리는 예술로 다가가보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또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다른 재미들을 오히려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의 얼굴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그 하나하나 대사를 캐치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장점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무대에 올리고 싶었어서
잠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또 코로나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연습에 열중하면서. 근데 좀 아쉬운 건 많은 관객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아쉬워도 아쉬운 대로 또 생중계로 하니까 멀리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뭐 강원도도 좋고 경상도도 좋고 멀리서도 보겠다고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기도 했어요. 어디 나가기 힘든데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상당히 의미 있고 랜선 박스로 갈채를 보낸다 이런 것들이 관객들이 현장에 안 계셔도 실제로 어느 곳에서든 쉽게 같이 함께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유료 관객에 한해서 보여지던 것들을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은 좀 휘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자돼서 계속 무대에 가는 작품들도 있지만 그 관객들이 많이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은 작품들이 그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디어 형태로 콘텐츠 형태로 하나의 그릇에 담겨갖고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봄이 왔는데 사실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힘을 합쳐서 이겨냅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축제, 공연, 영화 개봉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 문화계 전반적인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모셨어요.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TV 민생연구소 자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취소된 예술 행사가 엄청 많다. 네.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2,500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한 단체에서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천 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1월에서 4월 사이 600억 원 정도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연예술 관련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 1월 달에 400억 원 정도였는데 2월 달에는 반토막, 그래서 200억 원. 다시 또 3월에는 또 반토막 100억.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반토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각하고요. 사실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때 문화예술 공연 보면서 힐링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예술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작품 못 만드니까 국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붕괴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예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앞서 그 VCR에서 보니까 연극계 종사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계 전반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연예술 같은 경우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배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작가, 연출진도 있고 여기 앞서 있으신 이제 스태프분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공연업계의 특수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연습을 해요. 근데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몇 달간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해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예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생활고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스태프들의 생계가 많이 달려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고 이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 고용직으로서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더욱더 지연되고 있는 지원책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부한 분들 거의 없으시죠? 사업자라고 본인들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고요. 그리고 예술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티스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분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또 노동자성으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예술 쪽이 타격이 심한 이유가 되겠죠. 일종의 프리랜스 예술 노동자들인데 뭐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지만 대출도 안 되잖아요. 지금 1.5% 사업자인지 증명해라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증명이 안 되죠. 요건이 간소화됐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갖고 가야 돼요. 아무튼. 아이고. 그 맞습니다. 근데 무슨 기자? 노동자성을 증명해라. 예. 노동자인지 증명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자, 그래서 방금 배우하고 스텝 이야기 주셨어요. 그 회사들, 뭐 기획사, 극장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뭐 그 예술 그렇습니다. 관장 이 회사의 타격도 회사의 엄청나죠. 타격도 있죠. 사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대행해서 공급해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네. 타격 1차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작품을 뭐 디자인하고 홍보해주는 그런 회사, 또 인쇄 업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예. 없고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사가 사실은 연극도 홍보해주고 영화도 해줘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뭐 10곳 중 6곳 정도가 지금 굉장히 절반 이상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극장주들도 있거든요. 극장주도 지금 아우성이죠.
예, 그 공실률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생관계라서 공연이 안 올라가게 되면 이 건물주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그 주변의 상인들, 지금 대학로 가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대학로라는 건 극장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오가야만이 뭐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살리게 되는데 이 문화예술이 결국에는 지역 경제로까지 이제 타격을 준다는 점을 이번에 여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예술계 방면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이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좀 잘 안 쓰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뭔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를 서류를 제출해야 될 텐데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연예인들이 매니저가 왜 있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하는 일이 결국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표준계약서에서도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감염병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뭐 계약 주체 간에 상호 협의에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런 재난 상황이 닿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출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출연료를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스태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런 대가를 줄 것이냐 이런 걸 상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공공 매니저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네요. 박현아 씨도 좀 대변을 해줄 거. 왜냐면 직접적으로 좋네요.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우리 문화에서는 돈 이야기 하기가 참 힘든 측면이 있고 또 예술가들 또 그런 어떤 그러니까 풍토가 있죠. 저명한 연예인들은 매니저님을 고용하거나 기획사가 지원해 주는데 보면 우리 주변에 시민 가수들도 매니저가 없이 직접 없습니다. 하는데 계약하는데 돈 이야기 꺼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타격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공공 매니저 제도. 예를 들면 공공 매니저도 변호사가 대리를 해주듯이 그런 제도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 매니저도 기억하고요. 자, 기생충으로 우리 국민들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이 여전한데 근데 황당하게 역설적으로 지금 영화계가 제일 타격이 크다면서요. 또. 타격이 크죠. 그래서 뭐 1분기만 매출액이 2,5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영화관 안 가시는 사실은 거지, 못 영화 가시는 산업의 기본적인 수익은 영화관에서 나와요. 거의 80에서 85%가 극장에서 상영돼야만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수익이 나와야만이 다시 또 기획 제작을 하고 투자를 받고 그래서 배급이 되고 순환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멀티플렉스만 생각을 하지만 중소 제작사라든지 중소 배급사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딸려 있는 또 식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영화계가 뭐 멀티플렉스건 중소 영화건 상관없이 굉장히 아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영화계를 좀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한편으로도 이게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가 없다 보니까 관객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티플렉스에 너무 의존한 이런 영화계의 구조적 모순이 또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작은 영화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지금 독립영화나 좀 다양한 영화들을 개봉을 해서 좀 가고 싶은 분들 또 영화 관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본순환을 하겠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관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순환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방식은 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화관이 좀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 이런 구조적 개선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뭔가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예술인들한테 고용보험을 다 적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난 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토 때문에 이게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공연 취소 같은 경우 이뤘을 때 그 대관료에 관련돼 가지고 주최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주최사에 전가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 소장님께서 이 착한 임대 운동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극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공연을 할 때 임대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장려 운동이 좀 필요하고요. 온라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공연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배우들이라든지 스태프들한테 수익 배분이 정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 특히 일부 국공립 단체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작품들을 온라인에서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고 그 수익 배분이 정확하게 스태프까지도 가게 하는 장기적인 구조가 이번에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계 피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파만파인데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화예술계 분들 너무 고마운 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온라인 공연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출연해주신 김원식 평론가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약간 느슨해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박찬민 기자가 준비했다고요? 기자님?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졌을 무렵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에서도 스페인 독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인트루이스와 필라델피아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필라델피아는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퍼레이드에 참석하게 됩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퍼레이드를 취소한 세인트루이스에서 사망자가 700명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필라델피아에서는 퍼레이드 3일 뒤 635명이 한 번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과 6주 만에 1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우린 괜찮을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전염병에 대해서 공원 활동 나올 때는 그다지 의식은 솔직히 안 해요. 야외 공간은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는 2m 이내라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활동을 하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뭐 밀폐된 공간 들어갈 때는 마스크 쓰면 되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벚꽃 축제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때는 계속해서 이 전국에서 이 벚꽃 구경을 하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월 12일까지는 저희가 전면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구간으로 나눠서 2인 1조로 직원들 한 1,6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무단 침입하는 그런 사항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월 12일까지 같이 동참하셔갖고 이 코로나 극복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유튜브로 의료진들이 이 방호복 입는 영상을 봤거든요. 예. 와,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분들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해서 정말 코로나19 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조금만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거의 지금 이제 잘하면 잡힌다. 맞아요. 지금 100명 이하로도 떨어지다가 또 어떤 밀접한 공간에 사람들 많이 모이신 데서 다수 발생해서 좀 다시 100명 정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모두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50명, 30명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모두 이 고통이 이제 끝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면 좋겠고요. 다만 너무 답답하고 생활고까지 지금 어려운 거 너무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난긴급지원금도 오랫동안 방송을 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몇 가지 전화번호 지금 중소상공인들 돈맥경화 1357로 전화하시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는 120, 정부는 129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129, 네. 서울시는 120.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 꼭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